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우송대학에 와 있는 손동현입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 그 교양교육의 고전적 전형과 현대적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대학마다 이 교양교육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정연하지 못한 것이 우리 대학가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제목을 주면서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교양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드물 것 같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북조선이나 요 얼마 전까지의 중국에서는 교양 그러면 이거는 막스 레닌주의, 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식견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명치유신 후에 일본 식자들이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를 주조를 해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학술적인 용어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 교양이라는 교육, 이 욕구,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단어를 만들 때 그 원형은 그 독일어의 빌둥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어에서 빌둥이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멘셴빌둥, 그러니까 인간 양성이라고 할까요? 인간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직업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빌둥이라는 말을 썼어요. 직업교육을 가리키는 말로는 이제 독일어에서는 아우스빌둥, 베루프스빌둥 이런 말을 쓰죠. 사실 우리가 교양이라고 말할 때 이 말에 해당하는 유럽 언어들은 대개 영어로는 culture, 쿨투어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도 꿀뚜어, 문화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양교육 하면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교양 자체가 벌써 문화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 하면은 이거는 동어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독일어권에서는 이 빌둥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나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영어에서도 빌딩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지어낸다는 거죠. 공작적, 예술적으로 비슷한 것을 모방하거나 모사해서 빚어내고 지어내는 거. 이게 이제 빌딩인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인간이나 생명체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에서는 빌딩이라는 말을, 멘셴 빌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독일 말을 보면요, 빌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이라는 뜻이 되는데, 어떤 상,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앞, 빌트 하면은 그 상을 그대로 모사한다는 뜻이 되고, 우어 빌트 하면은 그 상의 원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빌둥 하면은 어떤 원본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걸 두고 가능한 한 그것에 가깝게 가도록 인간을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멘셴 빌둥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 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랍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인간의 더 높은 자아를 형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히랍 로마 시대의 소위 식자들의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귀족의 자제들 아니면 적어도 시민계급, 노예가 아닌 시민계급 엘리트들이 교육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빌둥이라고 말했던 이것은 자아를 더 완전하게 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더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었었죠.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중세 기독교 사회에 와서는 역시 신의 형상이 이제 원본이 되고 인간은 가능한 한 그 신의 형상에 가깝게 가는 것이 이상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에 새겨 넣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 형성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전통이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요즘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인간교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제가 뭐 도사랑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독일의 철학자 퓨히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정신의 자기 형성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기도 하고 또 이 교양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계기를 만들었던 그 독일의 훔볼트라는 분은 인간의 인간다움 그 자체만을 위한 주체적 자아의 형성이다. 그러니까 이 교양교육은 이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떤 수단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양교육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인간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 교양교육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직업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오늘날 우리 대학가에서 과연 이런 이념이 그대로 통용이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은 좀 달리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그 교양교육의 원본적인 이념이라고 할까요? 본래적인 이념은 여전히 의의를 크게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볼프강 클라프키라는 이제 현대 독일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맨션 빌딩의 그 전통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교양 교육의 인간 교육의 그 의의 내지는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냥 간략히 요약을 해봤는데 앞에 두 꼭지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교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맨 밑에 끝에 것은 이제 예술적, 미적 감수성에 관한 것이고 가운데 있는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사고교육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기 결정 능력, 공동 결정 능력, 협조 능력, 연대 능력 다 묶으면은 사실은 윤리적, 정치적 행동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낯모르는 사람과도 잘 협조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교양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각자가 사유의 영역에서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편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한테만 통하고 오늘에만 통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통하고 나한테뿐이 아니라 난 모르는 모든 사람한테 통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어거지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전개하고 남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건 논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예술적 감수성도 함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적 지각,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그런 아름다운 것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구성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크라프키라는 교육학자가 적은 것이 뭐 다 완전히 뭐 스탠다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히랍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양교육의 내용이 제시가 돼요. 이제 교수님들 다 들어서 이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트리비움, 쿼트리비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막 사과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인이라 이거죠. 남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자유인이 갖춰야 할 지적, 정서적, 의지적 자질이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갖춰진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 대학 교육의 이 전통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목적의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그런 지식,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은 일단 아니에요. 자유교육은. 그야말로 자유인,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그런 능동적인 주체적인 인격이 스스로를 둬야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 그게 자유교육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전통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귀족 엘리트 교육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교육 그 자체가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거죠. 이제 그러한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곧 자유교육, liberal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뭘 가르치느냐? 그 내용으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liberal arts education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라틴 말로 artes liberales,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언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사고 활동, 그것이 이제 문법, 논리학 혹은 변증론, 그리고 이제 수사, 이 세 가지고 또 이 수량, 양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고 영역, 그것이 바로 대수, 기하, 음악학, 천문학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계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획한다고 할 때 양적인 그 어떤 실체와도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막 사과의 교육이 이 교양교육의 자유교육의 내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수학, 기하학은 알겠는데 천문학까지도 그렇겠는데 음악이 여기 왜 들어가느냐? 그건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 음악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아름다운 음의 조화는 아주 철저한 비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 수량적 사고의 극치에서 나오는 그것이 감수성과 연결되는 곳에서 음악이 탄생하고 음악이 감상된다 하는 뜻에서 이 쿼트리비움에 음악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 근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귀족의 자제들을 위한 이 엘리트 교육이 근대가 오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라는 근대 세계는 시민사회가 등장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족들, 당신들만 그런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거냐? 우리 시민들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등장하게 됐죠. 그게 바로 계몽기, 르네상스 이후 소위 인문 부흥 시대 그때의 사회 풍조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 자유교육이라는 이념이 약간 변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대 이후의 교양교육의 현대적인 변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우리는 대학교육도 거의 대중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고중세인들이 생각했던 자유교육, 이것만으로는 우리 오늘의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다 커버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등장한 이 표현이 General Education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Liberal Education이나 General Education이나 이 교육이 범하는 범위, 긍하는 범위, 즉 개념의 외연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내포, 즉 자유교육, 일반교육의 의미 자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교육은 자유인이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기획하고 그리고 엘리트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일반 교육은 그것이 긍하는 범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직업적 활동을 하든
어느 분야에서 신분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 그 모든 활동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어떤 능력과 자질과 지식, 이걸 가르치고 배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대적인 사조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제가 좀 이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고 할 때 문화적 가치가 어떤 엘리트층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 보편적 규범이라는 것이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식이, 근대인의 합리적인 의식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서양의 전통에서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분과 학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말까지만 해도요, 르네상스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이 다 필로소피였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탐구, 지적인 것에 대한 탐구였었죠. 거기에 무슨 수학 따로 있고 뭐 물리학 따로 있고 그런 명칭이 사실은 쓰이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제 연구 분야마다 독자적인 대상과 방법은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턴이 이제 근대 자연과학의 이제 문을 열었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는데요.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그 논문 제목을 보면요, 거기에 과학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자연 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근대 이후의 교양 교육에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고전 시대의 사막사학과로 존중되었던 그 교육 내용들이 여기서는 그 새로이 등장하는 학문들, 분화되어 나오는 학문들,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이 속에 다 스며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포섭이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나눌 때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 교수님들 보셨을 텐데, 이때의 기초교육은 곧 고전시대의 사막사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봐요. 논리학, 수리적 사고, 통계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거 다 그 사고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꼭 인문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 모든 학문에 있어서 다 필요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교육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글쓰기, 스피치, 토론, 외국어, 더 나아가서 수학, 기초과학, 이거 뭐 너무 자명하죠? 최근에는 이제 정보 처리 능력, 기술, 소위 요즘 뭐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IT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사막사학과 교육에 더해져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 혼동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막사학과 교육은 근대 이후에는 이건 아주 기초학업이 됐고, 사막사학과로 채워졌던 고전시대의 교양교육은 근대 이후에는 이제 여러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학문 교육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제 교양교육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교양교육이라는 말이 너무 다의적이어서 혹자는 뭐 그냥 상식이나 좀 넓히고 취미생활이나 돕는, 그럼 그것도 교양 아니냐, 뭐 어떻게 와인을 어떻게 마시면 멋있게 마시느냐, 뭐 차를 어떻게 끓이느냐, 뭐 그런 것까지 다 대학의 교과 과정에 넣는 학교도 있어요.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교양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초학문 교육이라고 하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초학문이 뭐냐? 그건 뭐 다 아는 것이죠. 뭐 문학 예술도 들어가야, 예술이 학문이냐? 물론 예술 자체가 학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인문학의 한 중요한,
인문 교육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예술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거 다 인문학 분야고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이런 거 다 기초 사회과학이고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거 다 기초 자연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 학문들의 연구 성과, 탐구 성과를 교양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주장이고 제안이고 호소입니다. 그래서 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조선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고 뭐 특별한 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교양교육이란 어떻게 정리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 및 자율적 학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해서 이건 기초교육이죠. 도대체 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포함해서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이미 이루어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겠다. 올바른 세계관, 건전한 가치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 근본이 어떠한지 그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기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한 인간으로서 잘 살려면. 그런데 인간의 삶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이상이 있죠. 꿈이 있죠. 그게 바로 가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그런데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안목, 식견이 곧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를 잘 알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세계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교육이 교양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그것을 배척한다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전공이 뭐든 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교육이 곧 교양교육이다. 특히 이제 우리 21세기 들어서서 글로벌 정보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상이에요. 이런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서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생각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앞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나의 주변과 공유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눠서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내가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문화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우리 각자가 다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 바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요즘요 어느 대학이라 할 것 없이 많은 대학들이 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취업난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 보고서를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거는 직접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직업교육과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갑니다. 리버럴 에듀케이션 자유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일반 교육을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받은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직업적인 성취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 외국의 문헌에서 뭐 그냥 원문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 놨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배포가 될 테니까요.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한자 말에도 대용, 덕용 이런 말이 있죠. 큰 쓰임새. 덕용이라고 할 때 그때도 덕자가 이제 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직업 공부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직업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함양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은 일단 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직업적인 성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기업체에 인사관리하는 분들, 뭐 중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분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대학에서 그 전공 분야 성적 그거에만 눈 팔리지 말고 그 기본을 좀 가르쳐라. 기본이 돼야 된다. 그 기본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뭐 핵심 역량이라고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 잘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사고를 정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뭐 어떤 전공을 공부했다 해서 그 전공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거 요구하지 않고요.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 제너럴 에듀케이션에서 받은 그런 어떤 성과, 이게 더 중요하다고 거듭 얘기를 해요. 현장에 오면은 이제 특히 직업 현장에서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응용된 지식을 뭐 많이 암기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원문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만은, 리버럴 에듀케이션, 근대적 의미의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직업 교육에도 꼭 필요하다. 직업 교육을 뒷받침하는데 아주 큰 토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요, 이 21세기 현대라는 사회는요, 아주 종전과는 다른 사회가 됐어요. 이제 압축해서 말하면은 디지털 혁명이 그 혁명의 성과를 도처에서, 뭐 학문 분야, 교육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도처에서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재작년인가요? 그 이세돌 국수를 4대1로 이긴 알파고 다 알잖아요.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자연적인 인간의 지능을 앞선다고요. 어떤 점에서는.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하면요, 통신기술 보세요. 그 옛날 울산에 외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봉합불 신호로 이 경복궁에 있는 임금한테 소식을 전하고 하던 게 이제 그게 통신기술인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학생들은 교수님 무슨 얘기하나 그럴 거예요. 그 통신기술이 오늘날 어떻게 발달이 됐어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기사를 보니까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 이거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거겠지.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기술, 통신 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발달을 했는데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제가 보기에 정말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정보기술이라는 게 결국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사실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기술이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Communication Technology, 이건 감각적 지각기술이거든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더 확장시킨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기술과 감각기술이 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ICT라고 그러잖아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거 뗄 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탁 켜면 어디까지가 내가 컴퓨터의 그 지능적 활동에 도움을 받고 어디서부터는 통신 활동에 도움을 받는지 구별하기 쉬워요?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종으로서의 이 영장류 동물,
특히 인간에게서는 가능했던 사고와 감각의 융합이, 호환이 이제 기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 성과가 뭐로 나타나요, 우리한테? 바로 로봇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트랜스 휴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현대는 기술 사회적으로 격변기예요. 아,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기술 배우기 바쁘지 우리가 무슨 교양교육을 배웁니까? 기초학문 교육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학문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 교수님들이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설득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간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는 불안하다, 안개 속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직업세계, 산업구조 막 바뀌고 있어요. 뭐 어떤 미래학자들은 지금까지 있는 직업의 40%가 앞으로 20년 내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를 보면요, 여기가 원래 구로공단이라는 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굴뚝 하나도 안 보여요. 건물 다 바뀌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IT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전부 유리 건물이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금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혁명을 우리한테 더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떻게 미래가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른다. 나는 뭘 준비를 할까? 내가 지금 회계사 되려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사진 기사가 될까?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다가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판사도 의사도 회계사도 뭐 없어질 거다 이거죠.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이미 저 가천대학 의과대학에서는 닥터 왓슨이라는 그 프로그램 들여왔잖아요. 환자들이 그 닥터 왓슨이 처방 내린 거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방 내린 거하고 다를 때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닥터 왓슨이 처방 내린 걸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왜? 의사 선생님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닥터 왓슨은 소위 빅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도 점점 줄어든다 이거죠. 자, 앞으로의 세계가 격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격변할지 잘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대학 다니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특정 직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봐요.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딛고 서 있는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스페이스예요? 우리 이 자연, 내추럴 스페이스, 자연 공간은요, 이게 배타적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이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장소에 두 물건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때요? 사이버 스페이스는. 그거 다 무너졌어요. 공간의 배타적 독점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어때요? 이제까지 내추럴 타임은 실시간, 어제가 가야 오늘이 오죠. 오늘이 가야 내일이 오고. 근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그거 무너졌어요. 시간의 순차성도 무너졌어요. 공간의 배타성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 그냥 멀리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많은 미래학자들이 짐작은 하지만,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경향을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택할지 감히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교양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 리버럴 에듀케이션으로서의 기초학문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사회가 격변한다, 산업구조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적으로 요즘은요 기술이 막 융복합 일어나고 있죠. 예? 한 가지 기술, 기계공학 기술만 이제 대학에서 배웠다고 칩시다.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근데 산업 현장에 가면 어때요? 재료공학 기술도 알아야 되고 화학공학 기술도 알아야 되고 복합이 돼 있어요. 기술 자체가 복합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셀룰라 폰을 봐요. 거기에 온갖 기술이 다 복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셀룰라 폰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뭐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아, 교수님 그러면 뭐 전공을 뭐 몇 개씩을 다 공부하려면 뭐 대학을 뭐 10여 년, 20년 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깊이 그 옆에 있는 지식 분야와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안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계공학 공부한 사람이 옆에서 재료공학 공부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사람은 기계공학도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기술이 융복합되니까. 기술이 융복합되면 자연히 산업도 융복합되죠. 요즘 어떤 산업이든지 다른 산업하고 다 연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혁신, 이 전진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이제 기성 세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꾸 느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빨리 깨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생활 양식이 바뀌고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지 불투명한 채로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육기관 중에 마지막 교육기관이 이제 대학 교육기관인데 이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미래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이 미래학자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얘기한 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아는 알빈 터플러, The Third Wave. 이 책 언제 나왔어요? 1980년에 나왔어요. 40년 됐어요. 예. 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번역본도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물결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혁명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또? 이거 넘어서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독일 경제학자가 재작년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얘기했죠. 뭐 1차, 2차, 3차. 이거 지나가고 이제 4차가 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들이 분분해요.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근데 저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라고 봐요. 예, 이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뒷받침하는 실체적인 현실이 있어요. 기술적 현실. 그게 뭡니까? IoT. 아니,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도 되더니 이제는 사물끼리도 된다 이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데 이게 무한대로 된다 이거죠. 그 무한대로 모아진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건 이 클라우스 슈밥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컴퓨터 정보화 이건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화가 됐다는 거, 이거는 저 알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죠. 거기서 이제는 한 번 더 비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나중에 가겠다. 그럼 우리는 도태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은 이 GNS 융합 기술입니다. 제네틱, 이게 이제 뭡니까? 유전공학하고, 그 다음에 나노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로봇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요. 뭐 이미 로봇가 등장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그러는데 반려 로봇도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건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우리 삶은 그대로 계속해서 간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이 변화가 왔는데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저 앞에서 건전한 세계관과 아주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교양교육이라고 그랬죠.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걸 잘 알아야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안목을 가져야 되죠.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지금 있는 기성의 어떤 지식체계, 그것을 습득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식사회가 지형 자체가 변한다 이거죠. 지형이. 이 지형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사물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지만은 정보의 산출, 복제, 유통이 아주 쉬워졌고 정보 산출의 양이 급증하고 거기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널리 유통이 쉬워졌고 그 결과 이제 이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만은 어떤 정보가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떤 요구에서 생산됐고 한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 정보를 우리가 갖다가 활용하고 곧 또 폐기하고 한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봐요. 문맥이 사라진 기원이 소실된 그런 파편화된 정보가 범람한다. 그 대신에 그런 정보가 효용기간이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각작용과 그 다음에 사고작용이 이렇게 융합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끼는 게 편하고 쉽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유한다는 것이 이제 뇌과학자들도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든대요. 우리 인간의 이 생체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곳이 뇌라는 거.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건 뭘 뜻하느냐? 사고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각적 지각은 그건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고는 액티브한 것이고 감각적 지각은 수동적인 거예요. 패시브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성과를 거두는데 어렵게 머리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지각하겠습니까? 후자죠. 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작용이 논리적인 사유작용을 능가한다 이거죠. 우세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감각적 지각작용에 경도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럼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의 힘부름꾼밖에 안 된다 이거죠.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해서 그 사람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예 노릇밖에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등교육에서는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리더가 된다 이거죠.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고 능력과 지각 능력이 이렇게 융합되는 이런 시기일수록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지각 능력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이거죠. 저는 나이가 좀 먹은 사람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 책 잘 안 읽으려고 하고 동영상기나 보려고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머리로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다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즐기면 될 걸. 자, 이런 생활이 만연하게 될수록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라고 굳이 얘기할 거 아니고 자기 생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의 심부름꾼이나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적, 분석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술이 융합하는 세계니까 융합적인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주변과 의견을 잘 나눌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연관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지식 영역과 다른 지식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적 연결 지평이라는 말을 만들어 봐요. 어떤 지평이 있어요. horizon. 거기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이 와서 연결된다 이거죠. 이 지평 자체가 없으면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지나가고 만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연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어렵다 이거죠. 요즘 어느 문제든지 뭐 회사든 정부든 대학이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권력과 부를 장악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성과 감성을 이어줄 수 있는 교량을 지녀야 된다. 이건 왜 필요하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합해져서 RCT가 됐다. 사고하는 기술과 감각하는 기술이 합해졌다. 그럼 이 사고 능력과 감각 능력이 합해지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둘이 어떻게 연접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요즘 컴퓨터 뮤직이라는 거 뭐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음악에 대해서 음감도 있어야 되고 음악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그런 교량을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이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새롭게 요구되는 지적 능력, 역량이 대학에서 길러져야 된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범용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능력, 이걸 길러줘야 된다.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 지적 연결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다학문적, 학제적 융복합 교육이 요구된다. 요즘 융복합 교육이라는 말을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성과가 많이 없죠. 그러나 새 시대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양 교육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학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이지, 그저 뭐 상식이나 늘리고 취미 생활이나 돕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분의 교육이 절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변에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야 될 줄도 압니다. 교육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각 전공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약간 저항감을 느껴요. 그럼 전공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대학마다 보면 교양학부가 있고 교양대학이 있고 합니다만은 각 단과대학들에 있는 전공학과들 교수님들의 그 의견에 늘 치여요. 어느 대학이든지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런 대학의 교육 방향도 이제는 교정될 때가 됐다 이거죠. 기존의 지식 습득, 그것을 소비하는 교육, 이게 이제는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지식 소비 교육과 지식 생산 교육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처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모든 응용 학문들은 지식을 소비하는 학문입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은 뭐냐? 그건 기초학문, 순수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학문, 기초학문이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걸 현실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응용학문이에요. 근데 직업적 전망을 보면은 응용학문 공부한 사람이 단적으로 뭐 기계공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취직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철학, 뭐 순수 물리학 이런 거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통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과로 나뉘어진 전문교육, 전공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통합하는 그 gen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이거 중요하다. 즉 교양교육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초학문 교육이 정말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 오늘 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문은 그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거나 출세를 하겠다거나 어떤 세속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는 그런 탐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적 호기심 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교육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잘 알게 하는 교육이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을 설정하고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 목적에 자꾸 조준해서 세계를 탐구하게 되죠. 자연히. 돈을 벌겠다. 그럼 경영학 공부를 하게 되겠죠. 투자에 관한, 시장 조사에 관한. 거기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드러나는 그런 공부가 과연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핵심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이 기초학문 공부가 기여를 한다. 가치관의 정립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의 정립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인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이거를 어떤 현실적인 왜곡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대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 기초학문이니까. 기초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우리가 이제 순수학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다 아는 거죠.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 소프트웨어, IT, 이거는 공학 기술이지만은 이제는 거의 기초학문이 됐다. 이거 모르면은 세계를 모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문 모르면은 식자가 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런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양교육의 핵심인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 공부를 시켜야 된다. 기초학문은요, 그 탐구 범위 그리고 그 성과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 타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한된 영역, 국한된 부분에만 타당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초학문 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무제약적으로 담보된다.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용학문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이 응용학문보다는 훨씬 넓다 이거죠. 왜? 처음 출발부터 어떤 제약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측이 어려운 광범한 복합적인 문제. 오늘날에는 문제가 하나씩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려면 복합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 기초학문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데서 얻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그럼 철학도 해야 되고 물리학도 해야 되고 그거 언제 다 합니까?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초학문은 누적적 지식을 도모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지식을 자꾸 쌓아 올려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안목을 틔우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성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철학 공부를 학점으로 따지면 20학점 이상 해야 철학적인 안목이 생기냐? 아니거든요. 한 과목만 들어도 제대로 잘 배우고 익히면 아하, 철학적인 문제는 이런 거구나. 세계를 철학적으로 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면 되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합적일 때 경제학적인, 철학적인, 자연과학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동원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지식은 이제는 널려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안목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학문 공부를 균형 있게 두루두루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에서도 그 교양교육의 본령에 기초학문을
그러니까 인문학, 기초사회과, 그러니까 문사, 철,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뭐 물리, 화학 이런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공부해서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공부를 해둬야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융복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응용의 방법만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기초학문은 원리 자체에 대한 그런 탐구죠. 그런 점에서 순수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 범위가 넓고 그리고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초학문이 위주가 돼서 이 전통적인 리버럴 에듀케이션 자유교육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교육의 전통을 잘 수용해서 온고지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